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콜롬비아 보고타 보테로 미술관에서 일어난 모나리자 케이크 투척 사건.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꽤 떠들썩했거든요. 아, 네네. 그 사건 저도 들었어요. 아니, 미술관에서 그것도 페르난도 보테로 화가 특유의 그 통통한 모나리자 작품에 케이크를 던지다니 참 황당한 일이죠. 맞아요. 사건이 지난 토요일이었고요. 저희한테 지금 뭐가 있냐면 이걸 직접 봤거나 관련된 사람 4명의 진술, 그리고 경찰이 용의선상에 올린 사람들 명단 자료가 있어요. 오, 목격자 진술에 현장 증거, 용의자 정보까지. 이거 완전 탐정놀이하기 딱 좋은데요? 그렇죠. 각기 다른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의 그림을 만드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정부들이 어쩔 땐 말이 안 맞는 것 같다가도 어떨 땐 또 기가 막히게 딱 들어맞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겁니다. 당신과 함께 이 자료들 속 단서들이 있잖아요. 이걸 하나하나 좀 자세히 보고요. 목격자들 증언 속의 숨은 뜻도 파악해보고 정보가 좀 안 맞는 것도 있겠지만 잘 조율해서 그래서 결국 누가 범인일까? 이걸 같이 추리해보는 거죠. 네, 좋습니다. 정말 탐정이 된 것처럼 오직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 한번 파헤쳐 보죠. 네, 준비되셨죠? 그럼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사건 배경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난 토요일 콜롬비아 보고타에 있는 보테로 미술관입니다. 페르난도 보테로 스타일의 그 풍만한 모나리자 그림에요. 누가 케이크를 던진 거죠.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네요. 네, 현장에는 이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4명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차례로 들으면서 중요한 단서를 하나씩 낚아채 봐야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뭐랄까? 각자 서 있던 위치나 상황이 다르니까 보는 것도 다를 수 있다는 거. 같은 사건인데도 이야기가 전혀 다를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때로는 막 서로 반대되는 말처럼 들려도 그 안에서 뭔가 일관된 사실, 그 실마리를 찾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이 단서들을 어떻게 엮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범인 윤곽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겠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목격자부터 만나보죠. 당시 미술관 방문객이었던 앤 존스입니다. 앤은 보테로의 모나리자를 한창 보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뭐가 휙 날아와서 그림에 딱 하고 멎더랍니다. 어머나 세상에. 네, 바로 케이크였던 거죠. 너무 놀라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웬 휠체어 앞에 서 있는 노인을 봤다는 거예요. 노인이요? 휠체어 앞에 서 있었다고요? 앉은 게 아니라? 네, 그가 좀 특이하죠. 그리고 앤 키가 한 170cm 정도 되는데 그 노인은 자기보다 조금 더 컸다고 진술했어요. 여기서 벌써 몇 가지 좀 걸리는 게 있네요. 노인이라는 인상, 그리고 휠체어 앞에 서 있었다는 거. 이게 좀 그 휠체어가 진짜 그 노인이 쓰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거기 있었던 걸까요? 글쎄요. 그리고 키가 조금 더 컸다. 사람이 놀라면 사실 키를 정확히 재긴 어렵잖아요. 170보다는 크다, 이건 알겠는데 얼마나 더 큰지는 불분명하죠. 그래도 일단 노인, 170cm 초과, 휠체어 근처, 이 단서들은 확보했네요. 네, 맞아요. 근데 처음부터 뭔가 딱 떨어지는 느낌은 아니네요. 자, 다음은 미술관 청소부 카를로스 디아스 진술입니다. 카를로스는 사건 직후에 막 도망치는 사람을 봤는데 처음엔 자기도 회색머리 노인인 줄 알았대요. 근데요. 그 노인이 막 허둥지둥 도망가다가 머리에서 뭐가 툭 떨어졌는데 보니까 그게 바로 가발이었다는 거예요. 가발이요? 어머, 그럼 완전 위장이었네요. 이건 정말 결정적인데요. 애니 봤던 노인 이미지가 확 뒤집어지네요. 그쵸. 카를로스가 그 사람을 막 뒤쫓아갔는데 범인이 워낙 달라서 놓쳤다고 해요. 노인인 줄 알았는데 빨랐다고요? 네. 그리고 카를로스가 덧붙인 말이 진짜 중요해요. 사실 자세히 보니까 그는 노인이 아니었어요. 가발 벗겨진 진짜 모습은 긴 갈색 머리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아, 이거군요. 이게 사건의 진짜 중요한 전환점이죠. 애니 본 노인은 그러니까 위장이었고 회색 머리 가발이 그 증거고요. 네네. 범인의 실제 모습은 젊은 남성, 긴 갈색 머리, 그리고 결정적으로 달리기가 매우 빠르다. 이런 특징이 나오는 거죠. 그쵸. 앤의 노인 진술하고 카를로스의 젊은 남자 진술이 겉보기엔 완전 딴판이지만 가발이라는 고리로 연결하니까
위장이라는 그림이 딱 맞춰지네요. 정말 그렇네요. 게다가 엔진술에 나온 휠체어 이미지랑 카를로스가 본 빠른 속도는 정말 안 어울리잖아요. 휠체어 필요한 사람이 그렇게 빨리 뛸 리가 없죠. 아, 맞네요. 그러니까 휠체어도 위장용 소품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목격자 말을 그냥 곧이곧대로 듣기보다 전체 맥락 속에서 해석하고 다른 정보랑 비교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와, 진짜 그러네요. 처음엔 막 혼란스러웠는데 가발 하나로 퍼즐이 탁 맞춰지는 느낌인데요. 좋습니다. 세 번째 정보는 현장에 갔던 경비원 디에고 페레즈에게서 나왔습니다. 디에고는 이제 범죄 현장, 그러니까 모나리자 그림 주변을 살폈는데 당연히 흩어진 케이크 조각들을 발견했고요. 네, 뭐 그건 당연하겠죠. 케이크가 실제로 쓰였다는 물리적 증거니까요. 그리고 디에고가 그림 근처에서 휠체어 한 대를 발견했어요. 아까 앤 존스가 휠체어 앞에 서 있는 노인을 봤다고 했으니까 아마 이 휠체어가 그 휠체어겠죠. 네, 가능성이 높죠. 앤의 진술과 디에고의 발견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휠체어의 존재는 확실해졌어요. 근데 이게 여전히 범인 건지 위장용 소품인지는 아직 모르죠. 근데 디에고가 휠체어 옆에서 또 중요한 걸 찾았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케이크 상자입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 아주 선명하게 카밀라 빵집이라는 로고가 찍혀 있었다고 해요. 이런 범인의 증거를 흘리고 갔네요. 케이크 조각이야 뭐 예상했지만 상자라니. 그때 특정 빵집 이름이 적힌 상자요. 이건 수사의 아주 구체적인 방향을 딱 알려주는 결정적인 단서인데요. 그렇죠. 이제 케이크가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된 거예요. 네, 수사 초점이 이제 카멜라 빵집으로 확 옮겨가겠네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정보 제공자는 바로 그 카밀라 빵집 주인 카밀라 산토스입니다. 경찰이 빵집을 찾아갔더니 카밀라가 사건 바로 전날,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왔던 손님 한 명을 기억해냈어요. 오, 금오일이요? 네, 한 젊은 남자가 가게에 들어왔는데 카밀라가 스페인어로 인사를 했더니 그 남자가 전혀 못 알아듣고 영어로만 얘기하더래요. 오, 젊은 남자라는 점. 이거 청소부 칼로스가 마지막에 본 모습이랑 정확히 일치하네요. 그리고 영어만 썼다. 스페인어를 못 알아들었다. 이건 범인 국적이나 언어 배경을 추측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죠.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스페인어를 전혀 못 알아듣는다니 꽤 눈에 띄는 특징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남자가 진열된 케이크 중에서 제일 작은 케이크를 달라고 했대요. 제일 작은 거요? 네. 카밀라는 그날따라 그 작은 케이크를 딱 한 개만 팔아서 그 손님을 아주 분명하게 기억한다고 강조했어요. 제일 작은 케이크라. 왜 하필 제일 작은 걸 골랐을까요? 아마 미술관에 몰래 들고 들어가거나 뭐 범행 때 꺼내기 쉽게 하려고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작으면 숨기기 좋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날 딱 하나 팔린 케이크라서 카밀라 기억이 더 또렷하다는 점도 이 진술의 신뢰도를 높여주네요. 그리고 카밀라가 기억해낸 또 하나의 결정적인 외모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남자가 파란색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파란 눈. 이야, 이것도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식별 정보인데요.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긴 갈색 머리, 카를로스 증언, 파란 눈, 그리고 영어만 쓴다. 범인 모습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어요. 네네. 금요일에 케이크 사서 토요일에 범행. 시간 흐름도 딱 맞고요. 자, 이제 4명의 진술과 현장 증거들. 이걸 다 합쳐볼 시간이 된 것 같네요. 네, 좋아요.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을 싹 모아서 범인 프로필을 한번 완성해보죠. 당신도 한번 머릿속으로 같이 그려보세요. 자, 우리가 찾는 범인은 첫째, 겉보기에는 노인으로 위장했지만 실제론 젊은 남성이다. 앤 카를로스 카밀라 진술 종합. 맞아요. 둘째, 위장하려고 회색 가발 썼고 현장엔 휠체어가 있었다. 카를로스 디에고 진술 그리고 앤 진술 연결. 그렇죠. 셋째, 키는 앤 존스 170cm보다 크니까 170cm 초과이고 달리기가 아주 빠르다. 앤 카를로스 진술. 네. 넷째, 실제 모습은 긴 갈색 머리에 파란색 눈을 가졌다. 카를로스 카밀라 진술. 다섯째, 스페인어는 못 알아듣고 영어만 쓴다. 카밀라 진술. 네. 여섯째, 사건 전날 금요일에 카밀라 빵집에서 제일 작은 케이크를 샀다. 카밀라 디에고 진술 연결. 와, 완벽하게 정리됐네요. 이렇게 흩어져 있던 정보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의 프로필로 만드니까 범인 모습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려지는데요.
처음에는 뭐 노인이다, 젊은이다, 휠체어인데 엄청 빠르다 이런 식으로 막 모순처럼 보이던 정보들이 위장이라는 틀 안에서 자연스럽게 딱 설명되는 과정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게 바로 단서 분석의 묘미 아니겠어요? 맞아요. 자, 이제 이 완성된 프로필을 가지고요. 경찰이 확보한 용의자 명단을 볼 차례입니다. 용의자가 총 4명이에요. 이 중에서 과연 누가 우리 프로필이랑 가장 잘 맞을까요? 이제 진짜 범인을 찾아보는 거죠. 하나씩 걸러내 보겠습니다. 당신도 함께 추리해 보세요. 용의자 정보는 이렇습니다. 안드레스 로사노, 키 176cm, 머리, 긴 검은색, 언어, 스페인어 영어, 눈 갈색. 레리 존슨, 키 173cm, 머리, 긴 갈색, 언어, 영어, 눈 파란색. 팀 베이커, 키 182cm, 머리, 긴 갈색, 언어, 영어, 눈 초록색. 루카 페레스, 키 166cm, 머리, 짧은 회색, 언어, 스페인어, 눈 파란색. 좋습니다. 기준을 하나씩 적용해보죠. 가장 객관적인 기준 중 하나인 키부터 볼까요? 범인은 170cm보다 커야 했죠. 이 173cm, 팀 182cm명 3명 남았습니다. 네, 다음은 머리카락입니다. 카를로스가 봤던 범인의 실제 머리는 긴 갈색이었어요. 자, 남은 3명을 보죠. 안드레스 로사노, 머리가 길긴 한데 검은색이에요. 갈색이 아니니까 안드레스도 제외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딱 2명 남았네요. 레리 존슨하고 팀 베이커. 둘 다 긴 갈색 머리 조건은 만족해요. 와, 진짜 좁혀지네요. 세 번째 기준은 사용 언어. 카밀라가 분명히 범인이 스페인어를 전혀 못 알아듣고 영어만 썼다고 했잖아요. 네. 남은 2사람, 레리 존슨과 팀 베이커 정보를 보면 둘 다 언어 항목에 영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 기준으로는 둘을 구분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둘 다 영어. 그렇죠. 둘 다 영어를 쓴다는 점은 카밀라 진술과 맞긴 한데 누가 범인인지는 이걸로는 아직 모르죠? 근데 우리가 놓친 게 있나 보면 카밀라가 영어만 쓰고 스페인어는 못 알아들었다고 했잖아요. 아까 안드레스는 스페인어, 영어 둘 다 하고 루카는 스페인어만 하니까 어쨌든 앞에서 제외된 게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은 되네요. 여튼 레리랑 팀은 아직 둘 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단서가 남았습니다. 바로 눈 색깔. 카멜라 산토스가 범인은 파란색 눈을 가졌다고 똑똑히 기억했죠. 네. 이제 남은 2사람 눈 색깔을 확인해 보시죠. 자, 레리 존슨의 눈은 파란색, 그리고 팀 베이커의 눈은 초록색입니다. 아하, 바로 그거죠. 파란 눈이라는 이 결정적인 단서에 딱 맞는 사람은 레리 존슨 뿐이네요. 팀 베이커는 눈 색깔이 다르니까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와. 이렇게 진짜 단계적으로 하나씩 따져보니까 모든 단서가 딱 한 사람을 가리키네요. 키 173cm, 170 넘고, 긴 갈색 머리, 영어만 쓰고, 스페인어 못 알아들을 가능성 높고, 그리고 파란 눈까지. 이야,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 분석했을 때 레리 존슨이 이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네, 정말 목격자들의 그 서로 다른 어떨 땐 막 반대되는 것 같던 진술들하고 현장에서 나온 물리적인 증거, 또 특정 장소, 그 빵집에서의 추가 정보까지 이 모든 조각들을 모으고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용의자를 좁혀나간 과정이었어요. 특히 가발처럼 위장을 드러내는 단서나 영어만 쓴다 파란 눈 같은 구체적인 식별 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었어요. 이 모든 게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매일 접하는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 너머의 진실을 알려면 작은 세부 사용 하나하나에 좀 주목하고 또 여러 출처의 정보를 비판적으로 교차 확인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주어진 자료만 가지고 한 추리 과정일 뿐이지만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케이크 투척, 그리고 누가 그랬는지, 레리 존슨으로 추정, 여기에 집중했잖아요. 네, 그렇죠. 목격자 진술이 믿을 만한가 따져보고 모순점 해결하고 용의자 특정하는 논리적인 추론 과정을 밟아왔죠. 근데 이 자료들은요, 정작 이 사건에서 가장 흥미로울 수도 있는 부분, 바로 왜, 여기에 대해선 아무런 실마리도 안 줘요. 아, 왜 그랬을까 하는 동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왜 하필 보테로의 모나리자였을까요?
세상에 유명한 그림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 독특하게 재해석된 작품을 딱 찍었을까요? 혹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원작이었다면 또 달랐을까요? 글쎄요. 그리고 왜 그렇게 힘들게 노인으로, 심지어 휠체어까지 쓰면서 위장을 했을까요? 그냥 단순한 장난? 아니면 뭔가 메시지를 던지려는 행위 예술 같은 거였을까요? 정치적인 목적? 개인적인 원한? 정말 궁금하네요. 근데 우리가 가진 정보만으로는 이건 도저히 답을 알 수가 없네요. 그렇죠. 범인을 딱 찾아내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게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거든요. 어쩌면 이 사건의 진짜 미스테리는 누가가 아니라 왜에 있을지도 몰라요. 아, 이 왜라는 질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를 넘어서 더 깊은 탐구나 상상을 하게 만들죠. 당신이라면 이 왜에 대해서 어떤 가설을 한번 세워보시겠어요? 다음번 저희 분석 시간까지 주변의 이야기들 속에서 늘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흥미로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